네, 진행할게요. 오늘 배울 작품은 방홍시어랑 한시 2개만 배울 거예요. 굉장히 양은 많지 않을 거고 영상으로 결석하셔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단톡방에다가 필기 사진을 올려놓을 텐데 그 필기 노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기 거의 안 할 거고 지금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프린트로 된 걸 받으셨으니까 프린트랑 본문이랑 병행하시면 되고 결석하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필기노트 보시고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갈게요. 고전시각 04번 방홍시어입니다. 일단 방홍시어에서 얘들아 방이라고 하는 글자 밑줄 쳐보면 거기 나와 있는 방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추방당하다, 추방당하다 또는 밀려나다. 방홍시어에서 방은 추방당하다, 밀려나다. 그리고 옹이라고 하는 글자를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옹이라고 하는 글자는 늙은입니다. 늙은이. 그럼 방홍이란 두 글자를 해석을 하면 추방당한 늙은이 또는 밀려난 늙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필기노트 보시면요, 제가 적어놨어요. 1번 이 방홍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작가 신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입니다. 뭐 요즘에 힙합퍼들이 쓰는 뭐 AKA 닉네임 이런 개념이 되겠죠. 본 이름 말고 앞에 붙는 걸 호라고 하고요. 두 번째 2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밀려난 화자 또는 추방당한 화자. 근데 여기서 이 방홍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그래서 1번과 2번을 접목시켜서 결국 이 방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자,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그러면 대체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내가 왜 이런 작품을 지었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추방당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겠죠. 그 아래 나와 있는 가 설명문처럼 나와 있는 거 먼저 보실게요. 방홍시어는 신음이 광해군 때 정쟁에 연루되어 라고 나오는데 정쟁이라고 하는 건 정치 싸움, 뭐는 뭐 당쟁, 당파 싸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루되어 김포로 추방당한 다음에 1번 정치적 좌절감과 소외감, 2번 세상에 대한 염증과 대결의식을 이야기한 시가 방홍시어라고 합니다. 작품의 창작 동기는 그가 남긴 방홍시어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추방당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추방당한 사람은 항상 시골로 내려가죠.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은거할 거야, 그죠?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미 정한 자연으로 돌아오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뭐 조정이라고 봐도 되고요, 나라라고 봐도 돼요. 추방당했으니까요. 나 또한 세상사에 진력 났기 때문이다. 진력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진절머리 나다,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돌아보면 지난날의 부귀와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난날의 부귀와 공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추방당하기 이전이 되겠죠, 그죠? 내가 추방당하기 이전에 추구했던 부귀와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간 겨와 쭉정이, 부엄, 풀같이 쓸데가 없는 것이어서, 그럼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한 건 추방당한 이후가 되겠죠. 추방당하기 전에는 부귀와 공명을 추구했고 추방당한 이후에는 부귀와 공명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오직 상월에 접해 노래하면 풍부라고 하는 거 아래 나옵니다. 옛날에 호랑이 퇴치로 유명했던 중국 사람이 수레를 내려놓고 호랑이를 잡는 만용이라고 하는 건 가득 찬 욕심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호랑이를 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못 버리는 병과 같았다. 방홍시어는 모두 30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1번 계절의 변화라는 시간적 흐름을 시성전개의 기본 틀. 아래 2번 시간 관련 표지어를 주목해야 된다. 마지막 아래줄 3번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해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기도 하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시적 표현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세 가지. 그럼 결국 이 방홍시어라고 하는 작품을 볼 때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아래 보시면 나 작품 바로 가겠습니다. 제 1수라고 나와요. 첫 번째. 그럼 갈게. 필기노트 오른쪽에 꺼내 놓으시고요. 필기 웬만하면 못한다라고 했죠. 저 어깨가 안 올라가가지고 가겠습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산촌 네모 쳐보시면 프린트도 나와 있습니다. 산촌이라고 하는 글자는 산 속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산속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면 결국 자연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연. 네, 보자. 산촌에 눈이 오니, 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눈의 의미를 여기서 바로 알 수는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작품을 원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뒷문장 먼저 봐야 돼요. 뒤에 먼저 볼게요. 돌길이 묻혔어라 돌길 동그라미. 그럼 제가 거기다가 그림 그려놨거든요. 그럼 그림을 잠깐 볼까? 산이 나와있고 집이 나와있죠. 그게 산촌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산촌. 그 앞에 보시면 제가 돌길이라고 적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생각해보자 얘들아. 산속에 있는 집에 살다가 화자가 거기 나와 있는 돌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속세나 현실로 통하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돌길이라고 하는 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나 속세나 현실과 연결하는 또는 연결되는 통로가 될 겁니다. 돌길. 근데 제가 그 돌길 위에다가 슬러시를 쳐놨을 거예요,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장에서 돌길에 눈이 덮여서 돌길이 묻혀있다라고 나오죠, 마세요? 그럼 빨간 색깔 슬러시가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최근에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길이 잘 보이지 않았잖아, 얘들아.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것처럼 결국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돌길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나 속세나 현실과의 연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왜 눈이 장애물이 되는지. 소통하는 통로라고 하는 돌길을 안 보이게 막아버렸으니까 장애물이 된다고요. 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뒤에 거 먼저 해석을 했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비를 여지 마라라고 나오는데 시비라고 하는 글자만 가로쳐 보시면요. 이 시비라고 하는 글자는 살인문입니다. 살인문.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살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걸 살인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이 교실 안쪽을 산촌이라고 가정을 할게. 내 방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럼 내가 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가 내가 어딘가 나가려고 해. 그럼 결국 이 문을 열고 나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그럼 결국 10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돌길과 유사하게 세상이나 속세와 연결되는 문의 역할을 할 거고요. 됐어요? 문을 열어야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돌길과 동일한 역할을 할 거고, 뒤에 여지마라라고 하는 네 글자 밑줄 쳐보시면 근데 세상과 연결되는 문을 열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화자는 밖으로 나갈 생각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 속세에 대한 미련도 없고 난 밖에 있는 누군가랑도 소통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가 되겠죠. 이미 난 추방당했으니까 세상사에 진절머리가 났으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아무것도 없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날이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오늘 일찍 끝나니까 필기할 시간 드릴 거예요. 필기하느라 집중 못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갈게요. 날이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시적하자죠. 찾을 사람 밑줄 니 있으리. 누가 있겠는가? 없다. 서리적 표현이 되겠죠. 밤중만, 밤이라고 하는 글자 가로쳐 보시면 아까 시간적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시간적 표현들은 주목해서 체크해야죠. 가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밤중만 일편명월이, 일편명월 네모 치셔야죠. 일편명월이 뭔지 모르셔도요, 월이라고 하는 글자가 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달이요, 밑줄 벗. 그러면 달을 벗이라고 말하니까 1번 사람에게 쓰는 벗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2번 고전 작품은요, 고전 작품에서 자연물을 친구라고 표현하면 결국 자연물과 내가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할 거야. 그러니까 2번에 자연친화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연친화라고 하는 건 자연 속에 묻혀나는 삶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친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리고 일수와 관련된 주제도 제가 필기노트에 적어놨거든요. 달빛을 벗삼아 보내는 산촌에서의 삶 또는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밤이라고 나왔으니까 겨울밤이라고도 알 수가 있겠죠. 되셨어요? 계절적인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삼수 가겠습니다. 초목이, 초목이라고 하는 건 풀과 나무입니다. 풀과 나무가 다 매몰한 채라고 나오는데요. 이 매몰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요, 보이지 않게 파묻히다입니다. 됐어요? 보이지 않게 파묻히다. 재라고 하는 글자는 때라는 글자예요. 때. 그러면 풀과 나무가 보이지 않게 파묻혔을 때가 되겠죠. 그죠? 끊어보세요. 거기까지. 그러면 보이지 않게 파묻혔기 때문에 그것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네모, 송죽. 그리고 밑줄 쳐볼까요? 송죽만 푸르렀다. 소나무와 대나무만 푸르다. 그럼 결국 눈이 엄청 내려서 풀도 안 보이고 나무도 보이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소나무와 대나무는 푸른색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죠. 됐어요? 그럼 화자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게 내리면 모든 것들이 다 힘들 것 같은데 소나무와 대나무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와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송죽만 푸르렀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송죽 즉 소나무와 대나무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초목과 송죽이 대조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목은 눈 속에 매몰돼 있어 보이지도 않고 푸르름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지금 보고 있는 송죽이라고 하는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초목과 송죽이 대조를 이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풍상 세모쳐 보시면 풍상도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람과 설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바람과 설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풍상이 섞어친제 섞어서 불 때 내 무슨 일 혼자 푸른가. 내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송죽이 될 텐데 그럼 결국 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송죽, 즉 소나무, 대나무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의인법이 되겠죠. 의인법. 너만 무슨 일로 혼자 푸른 거야? 내 본성이니, 내 타고난 바탕이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화자가 소나무랑 대나무에게 어떻게 너만 그렇게 푸른 거야? 냅둬. 나의 타고난 본성이야. 여기서 말한 내라고 하는 글자는 송죽이 되겠죠? 됐어요? 나의 타고난 본성이니 물어서 무엇 하겠는가? 나는 원래 이래. 이런 게 될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나무와 대나무 기상에 대한 예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건 좀 쉬워요. 어젯밤 눈 온 다음에 달이 조차 비추었다. 그럼 결국 여기는 눈이 온 다음에 달밤의 풍경, 달밤의 모습이 되겠죠. 되셨나요? 눈이 온 다음에 달밤의 모습. 필기노트에 적어놨어요. 이 부분은 별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 후, 즉 눈이 온 다음에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그지없다 바로 쳐보세요. 그리고 맑음이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맑음이 그지없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지없다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말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근데 얘들아 고전에서 필기노트에도 적혀있긴 한데 그지없다가 제가 현대어로 끝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전 작품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측량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측량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무언가를 측정하고 재는 걸 측량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재는 게 없다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끝이 없다. 그래서 어휘를 배울 때 한 번에 묶어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으니까요. 배경 지식을 쌓아 놓으시는 겁니다. 고전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럼 결국 맑음이 그지없다라고 하는 거 그 필기노트 가운데 중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경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경탄이란 두 글자는요. 놀라움과 감탄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걸 경탄이라고 해요. 놀라움과 감탄. 되셨나요? 어떻다. 첫말부는 세모 쳐보실까요?
천말 부운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걸 처음 봤다라고 가정했을 때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운. 운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천말 부운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떠도는 구름들을 천말 부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되셨어요? 필기노트 잠깐 보시면 제가 천말 부운을 두 가지로 쪼개놨어요. 그죠? 보자. 1번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아래 그림 그려놨는데 그게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모를 거야. 이렇게 하늘에 달이 이렇게 떠 있어. 그리고 여기 땅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름이 한 점 없을 때는 이 달이 이만큼을 비출 수 있겠죠. 맞아요? 구름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근데 지금 여기서 천말 부운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떠도는 구름이라고 해석했잖아 얘들아. 그럼 만약에 이 달 옆에 이렇게 생긴 구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구름이 지금 제가 V 표시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달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맞아? 만약에 구름의 위치가 달 앞이 된다면 달이 비춰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이 정도로 굉장히 좁아지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천말부운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단순하게 자연물로만 해석하면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자는 달빛 또는 달이라고 하는 대상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천말부운은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을 빛을 막는 장애물. 단순하게 됐어요? 2번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을 우리는 고전작품에서 항상 임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죠?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것은 임금이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 떠 있으니까 얘를 임금이라고 해석을 해보자. 됐어요? 여기까지요? 임금 앞에 구름이 없다면 임금은 온갖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임금 앞에 구름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가리고 있다면 임금은 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봐야 될 거에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따라서 여기서 달을 임금으로 봤을 때 2번으로 해석합니다. 2번으로 해석하면 임금의 총명함을 막는 간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되었어요? 자연물로 볼 땐 단순하게 달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고요. 달을 임금이라고 해석한다면 임금의 총명함을 막는 간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었죠? 그럼 육수의 주제를 제가 필기노트에 두 개로 쪼개놨습니다. 1번이라고 하는 건 자연물로 봤을 때 2번은 달을 임금으로 봤을 때. 그럼 그렇게 어떻게 주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지 사이즈 나오시죠? 되셨나요? 필기노트 가운데 육수라고 해서 적어놓은 거. 다음 8수로 가겠습니다. 석가래가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석가래나 기둥이나 전부 다 집의 구조물입니다. 집의 구조물. 집의 구조물이 좀 기울었다, 틀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건물인데 학원 건물이 이 벽이 틀어졌어. 너희들 학원을 와요 안 와요? 안 올 거야. 왜? 무너질까봐 무서우니까요. 그죠? 그만큼 안정도도 낮고 굉장히 낙후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죠? 보잘것없는 집. 근데 안 해볼게요. 수간모옥 네모 쳐보시면 수간모옥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우리 상층곡에서 들어봤습니다. 그죠? 아주 작은 초가집. 근데 이 수간모옥을 작은 줄 웃지 말래요. 화자는 이 수간모옥이라고 하는 공간에 만족하고 있는 게 되겠네요. 그죠? 안분지족이 되겠죠.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살겠다. 안분지족. 뻔한 이야기. 어즈버 만산나월이 만산나월 네모 쳐보시면 만산나월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월이라고 하는 글자만 체크해보세요. 이 월이 달이라고 하는 건 알 거예요. 그죠? 계속 화자가 달달달달 하고 있어요. 달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랬더니 달이 내 것인가 하노라. 그럼 결국 지금 보고 있는 8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자연에서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되겠죠.
거의 상충곡과 주제가 99% 이상 일치합니다. 이 부분은요. 수간모음 나오고 자연이 나의 것이야, 자연으로 만족해가 나오면 무조건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14수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자는 이미 속세로부터 추방당했죠. 물러났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 속에 머물고 있잖아. 그 부분만 생각하고 접근할게요. 12, 여기서 12는 살인문이 아니야 얘들아. 옳고 그름이야. 여기서의 12는 한자가 달라요. 옳고 그름이거든요. 옳고 그름이 없는 다음이라 결국 자연에서 살고 있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속세에 있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그게 정쟁인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앞에서 봤던 정쟁. 영욕이라고 하는 건 영예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죠. 그죠? 욕이라고 하는 건 치욕입니다. 그러면 영예나 치욕이나 다 불관타. 나는 상관없다. 왜? 속세로부터 나왔으니까. 난 자연 속에 머물고 있으니까 옳고 그름 따지는 것도 상관없고요. 영예도 필요 없고요. 치욕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게 되겠죠? 금서, 검은고와 책을 다 훑은 다음에 이 몸이 한가하다. 백구야. 백구 또 가로쳐보세요. 또 나왔네요. 상충국도 나왔죠. 그죠? 우리가 1월달에 배웠던 교재에 유배가사 중에 백구가 나오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세요.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백구가 나오면 항상 자연친화적인 태도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죠? 백구랑 대화하죠. 항상. 의인법도 나온다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백구야. 기사. 욕심을 잊은 것은 너와 너라는 글자 동그라미. 여기서의 너는 백구죠. 의인법이 될 거고요. 너와 난가 하노라. 그럼 결국 화자는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무욕의 삶이라고도 하겠죠. 결국 화자가 욕심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속세로부터 추방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날의 부귀와 공명이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욕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아까 가히 나왔던 거랑 연결해서 보시면요. 그 가와 같이 설명문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면 가의 내용을 본문에다가 적용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아시겠죠? 그 다음 한식 비온 밤에 봄빛 봄 네모 치셔야죠. 이제 봄이네요. 봄빛이 다 터졌다. 무정한 화류도 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그 무정한 화류는 필기노트 보자. 필기노트 보면 제가 그 17수 아래 무정한 화류 vs 우리님 가고 아니 오는 거 거기 보이세요? 그걸로 설명할게요. 갑니다. 무정한 화류는 여기서 화류라고 하는 건 꽃의 종류라고 보거나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정서가 없다, 감정이 없다, 인정이 없다. 즉 무정물. 책상이 무정물이죠. 그죠? 사람은 유정물이고요. 이렇게 감정도 없고 정서도 없는 꽃도 밑줄 때를 알아서 온다. 때를 알아서 피는데 vs죠. 무언가는 그렇지 않다가 나올 거야. 대조법이 되겠죠. 어떻다? 우리 님은 님 동그라미 사람이죠. 화류는 꽃, 자연물, 님은 사람. 우리 님은 가고 아니 오는 거. 가고 왜 오지 않는 것인가? 결국 우리 님이 가고 왜 오지 않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1번 화자의 대상의 부재.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시적 대상이 옆에 없기 때문에 대상의 부재. 2번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되겠죠. 그럼 결국 그거야.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아, 왜 우리 님은 안 오는 거지? 꽃도 알아서 피는데. 이렇게 되겠죠. 대조시킨 이유는 뭐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뻔하게. 그 다음 창밖에 그러면 27수 주제는요. 방금 봤던 부분 주제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임에 대한 그리움이 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절적인 배경 아까 네모치고 내려온 거고요. 됐죠? 잘 봐.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옆구리가 싫어서 연애하고 싶은 감정이 들 수도 있고요. 봄이 되면은 벚꽃도 피고 꽃놀이도 가고 하니까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 계절별로 연애와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수 가겠습니다. 창밖에 워석버석. 얘들아 워석버석 가로쳐 놓으세요. 정답은 이미 필기노트에 나와 있지만 필기노트 먼저 보지 마시고요. 워석버석이라고 하는 글자를 처음 봤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자. 워석버석 밑줄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즉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라고 했을 때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라고 하는 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되겠죠. 내 옆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되셨어요? 임에 대한 그리움. 해란해경이라고 하는 건 난초가 핀 좁은 길을 해란해경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난초가 핀 좁은 길에 밑줄 낙엽은 무슨 일고. 그러면 화자가 누워있다가 창밖에서 워석버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대요. 맞아요? 일어나고 봤더니 낙엽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낙엽은 이미 오는 것으로 또는 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소재가 되겠죠. 그러면 화자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인기척이 들렸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워석버석이라고 하는 건 필기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낙엽 소리가 되겠죠. 화자를 누워있다가 일어나게 만들었어? 임인 것처럼 여겨서 근데 열어봤더니 낙엽이야. 그럼 결국 워석버석이라고 하는 건 낙엽 떨어지는 소리고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고 음성상징어, 의성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낙엽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누워있던 화자가 일어났다. 창문 열고 봤더니 에이씨 뭐야 낙엽이야? 이런 게 된다고요. 그래서 워석버석이라고 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는 생동감, 생생감. 이거 뻔한 내용이죠. 어즈버 유한한 간장 가로쳐 보시면요. 유한한 간장은 야 자꾸 애간장 녹이지마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 애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간장이 밑줄 다 끊길까 하노라. 그럼 애간장이 다 끊길까 하노라라고 말하면 다 끊길까 하노라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럼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누구 때문에? 임의 부재 때문에.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가 되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왜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도 거기서 파악하고 추측하고 있어야 된다고. 되었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수는요 별게 없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자연의 신비, 뭐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 와 신기해. 이게 자연의 신비야. 이런 느낌이에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꽃이 지고 속잎이 나니까 시절도 변하는구나. 풀 속에 푸른 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구나. 니라서 조화를 잡아 천변만화하는고 라고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깊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갈게요. 코인 노래방을 가는 주범일 수도 있겠죠. 노래에 담긴 사람 시름도 하도 알시야. 노래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 마음속에 있는 또는 마음속에 맺힌 것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관점이 드러나는 게 노래입니다.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관점으로 노래를 갖고 온 거야.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노래방을 갔네요. 술 먹고. 헤어졌을 때 부른 노래들 부르겠죠. 이별 노래 같은 거 막 부르겠죠. 그죠? 반면에 친구랑 놀다가 너무 텐션이 올라 신이 나. 근데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아. 에이씨 모르겠다. 가 노래나 부르자 라고 하면 노래 부르는 순간만큼은 어머니한테 혼날 수 있는 걱정이 좀 사라지겠죠. 그런 관점이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도 하도 알샤.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자는 노래는 마음속에 맺힌 걸 풀어주는 건데 노래 만드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시름이 굉장히 많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녹화하는데? 그거 양국승 그거라고. 일러다 모질러 불러나 풀었던가. 여기 밑줄 진실로 풀릴 것이면 즉 진실로 시름이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마지막 종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화자 자기 자신도 노래에 의탁해서 시름을 풀고 싶다가 되겠죠. 노래에 의탁해서 시름을 풀고 싶다. 이게 마지막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이자 화자의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29수의 주제도 노래를 불러서 풀어내고 싶은 또는 떨쳐내고 싶은 시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방공시간이었습니다.